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인은 차별을 받는다. 2. 우간다에서 한국의 기적. 3. 시진핑이 수조원 증발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인들이 해외 공항에 도착해 받은 대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있는 국제공항 엔데베 공항이었는데요. 공항에 있던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중국인인 것을 알아채자마자 도끼 눈으로 쳐다보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도착한 한국인들은 친절한 목소리로 큰 환영을 받는 상황. 중국인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올해와 같은 박수. 한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우간다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한국인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한국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간다 유일의 국제공항, 엔테베 국제공항의 개선 사업 종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협력이 2022년 들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자리였는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은 엔테베 공항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엔테베 공항은 이제 당당히 국제공항을 자칭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공간과 첨단 시설을 갖춘 어약한 아프리카 허브 공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브 공항의 지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우간다 전체 항공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엔테베 공항의 첫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의 물자 및 인구 이동이 있어 핵심이 되겠다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국제공항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항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자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죠.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항 정보를 보드판에 손으로 적어 걸어놓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화물 운송에 있어 오류가 빈번하게 나왔고 처리 속도 역시 늘어졌기에 항공사들은 엔테베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찾아오려 하지 않게 되자 당연히 엔테베 공항은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엔테베 공항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하자니 우간다 재정상 그럴 여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 우간다 대통령이었던 요에리 무세베니는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국제공항 운영 노하우가 있고 항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고품격 서비스와 선진화된 항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국제공항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을 전해 들은 우간다는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 엔테베 공항도 받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013년 한달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세베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엔테베 공항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우간다의 공동 전선이 시작됐죠. 현장에 파견된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단 수기 시스템을 전부 폐기하고 전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공항의 정보 처리량은 매우 방대한 데다가 정확한 내용을 실시간 처리까지 해야 하므로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작업을 서두른 덕분에 금세 주요 시설물과 장비 점검, 항공기 위치와 상태, 날씨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전면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관제탑 높이가 너무 낮아 활주로 상황을 볼 수가 없었는데 관제형 CCTV를 설치해 이를 해결하면서 안전과 보안도 개선했죠.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가 권고하는 성능 기반 항행 PDN 이행률은 당초 목표였던 70%를 훌쩍 뛰어넘어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성능 기반 항행이란 항공기의 전자장비, 목적지의 좌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GPS 신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현재 위치를 계산 입력된 위치까지 항공기가 비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과거의 엔테베 공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LED와 키오스크도 한국이 설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엔테베 공항에 한국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라보게 바뀌자 점점 이용객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운영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한국공항공사의 전문가를 우간다에 파견해 직원 및 관계자 69명에게 연수를 제공,
완벽하게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마침내 엔테베 국제공항은 제대로 된 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투입한 자본은 10여 년간 133억 원으로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엔테베 공항을 훌륭한 국제공항으로 바꿔놓는 노련함에 전 세계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레드 비아무카마 우간다 건설교통부 차관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자동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하며 신속 정확한 공항이 된 엔테베 공항은 세계 화물 운송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전수해준 노하우가 아니었다면 우간다가 감히 국제공항을 꿈꿀 수 없었을 텐데요. 인천공항은 단형단의 운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 엔테베 공항 외에도 제3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공항 서비스 교육 및 선진 시스템 이식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에도 인천공항은 컨설팅을 지원하며 일찍부터 한국식 공항 서비스를 타국에 이식하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와 3,150만 달러, 한화로 441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4년까지 정보통신, 기계설비, 전력, 항행시설 등 인천공항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해줬죠. 덕분에 아르빌 신공항은 이라크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유치할 수 있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운영한 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인천공항이 세계 각국의 국제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서비스 품질 1위 국제공항으로 올라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타 선진국의 오래된 공항들이 단연간 쌓은 노하우보다 인천공항이 더 앞섰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도 안전 분야 기술을 지원했고 수라바야 공항 운영 지원 사업, 필리핀 마닐라 공항 제3터미널 기술 지원 사업 등 수도 없는 공항 건설 및 서비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한국 공항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동 국가를 막론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가 끊이질 않았고 우간다 역시 이 도움을 찾아왔던 것인데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로 여행과 관광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던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도 우수함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1등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과시하며 다른 공항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인천공항은 많은 공항 관계자들이 꼭 일하고 싶은 곳으로 손에 꼽으며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돈과 이득에만 눈이 먼 어떤 국가는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악화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데요. 바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1대1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뿌려대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짓까지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불행히도 우간다와 엔테베 공항 역시 그 관엽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마치기 전까지 공항 운영도 잘 안되고 돈도 없었던 우간다는 그만 중국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2015년 우간다 정부는 엔테베 공항 확장을 위해 중국 수출입 은행에서 2억 달러를 빌렸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라는 우월한 입지 조건 때문에 1대1로 사업에 중요한 퍼즐로 꼽히던 엔테베 공항이 제발로 입안으로 걸어 들어오니 중국은 선뜻 돈을 빌려주면서 일단은 우간다 정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중국이 낮은 금리와 함께 상환 일수도 대폭 늘려주는 제안을 해오자 우간다 정부는 방심하고 말았죠. 하지만 중국은 독서 조항을 숨겨두고 우간다 정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간다 정부의 거금을 빌려준 중국 정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빚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파악한 뒤 중국 정부는 받아낼 생각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우간다 정부를 압박하면서 진짜로 원하는 것을 넌지시 꺼내놓습니다. 바로 공항 그 자체죠. 빚을 내세워 해외 인프라의 운영권을 빼앗아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대1로 사업을 위해 주요 항만 및 공항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던 중국 입장에선 우간다의 빚을 이용해 항만 및 공항 시설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간다는 독소 조항에 따라 엔테베 공항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 수출입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체 계약이 중국법에 의해 성립된다는 전제까지 붙어 있었. 우간다 정부는 국제법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어진 중국은 아예 공항 수혜 중 일부를 부채 상환 준비금으로 직접 정수하는 조항까지 삽입하며 범죄 조직이나 할 법한 일을 국가 단위로 자행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간다에서는 반중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자신들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동취급을 한 중국에 대해 항의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듯 중국인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간다인들은 엔테베 공항의 현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한 한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탐욕스럽게 다른 국가의 인프라를 강탈하는 중국과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한국. 너무나도 다른 두 국가의 태도 차이에 우간다는 한국에 손을 들며 중국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회장의 충격 선언.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의 마하텅 회장이 한국 기화를 선언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도저히 기업을 꾸릴 환경이 못 된다고 말한 그는 자유로운 한국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고 주장.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텐센트 중요 기업들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행보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장악 중국 국민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최악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요. 중국 안우이성 화페이시의 AI 기반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염원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AI로 당 건설에 조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상교육을 받는 사람의 표정은 물론 뇌파, 피부 전기 반응을 AI가 포착해 교육에 얼마나 이들이 감화되었는지 교육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이죠. 당에 더 순응하는 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중국 국민들을 동물처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중국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반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순히 통제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 아래에서 일을 하던 중국 기업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을 알고 있고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이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IT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항상 거론되는 텐센트의 회장이 중국 정부를 향해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죠.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한 텐센트 회장. 마하텅 회장은 극도로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드러내길 거부하며 은둔의 CEO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작심이라도 한 듯 SNS에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가 공유한 글은 중국 작가 장민양이 쓴 글이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의 전 편집인인 후시진이 바이러스 통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공중 보건 혜택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상하이 봉쇄식이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었죠.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반정부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죠. 마하텅 회장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텐센트가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죠. 실제로 텐센트는 올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관리자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정리할 것이라고 선언. 이전까지 돈이 되는 분야는 무조건 진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하텅 회장 입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 IT 전문지를 통해 그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부자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안한다면 마하텅 회장의 결단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마하텅 회장은 다른 CEO들과 달리 언론의 모습을 비추지 않으며 그림자 경영을 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실제 그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라며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IT 대기업들을 향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평범한 중국 사람들의 몇 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독하다는 것이 그의 그림자 경영의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조심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IT 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보면 중국 정부의 간섭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중국 정부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마윈 회장은 중국 정부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을 전당포 영업에 비유하며 하는 짓이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중국 정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그는 이 발언 이후 정부에 소환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환은 단순히 정부를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최고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 비판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다는 발언을 해야만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일이 바로 소환이죠. 마의는 소환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하나로 3조 3,800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했고 시총 150조 원이 날아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후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을 들여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경제 발전과 약자 보호 등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동부 발전 기금에 돈을 기부하는 행보를 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탓에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소환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어떤 사업을 벌일 때도 중국 정부의 간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 이후 마윈 회장은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며 스페인의 별장에서 머무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죠. 이 같은 일을 마하통 회장은 모두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 그는 언제든지 텐센트는 다른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중국의 공포를 느껴야 했죠. 반대로 그가 원했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한 사업의 상당 부분은 한국을 베끼면서 성장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귀화를 결정, 중국 탈출에 나선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텐센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며 회원사 가입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점인데요. 보통 중국 기업이 타국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텐센트의 행보는 마 회장의 귀화를 염두한 행보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굴지의 IT 대기업 텐센트가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미 텐센트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언. 이후 중국 법인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탈중국을 외치며 중국의 지나친 규제의 사업을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선언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전자책 사업을 중국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 SNS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중국 내에서 서방 세계와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SNS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중국의 폐쇄적인 환경을 고발했죠. 테슬라는 친중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도 맞추는 등 최대한 중국 당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으나 최근 중국 고위 관료 회의에서 스파이 혐의를 받으며 테슬라는 순식간에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동남아시아 수출 기지를 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려던 테슬라의 악재가 닥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항의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중국 당국의 강경한 대응에 공장 가동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롯데그룹도 중국에 공장을 지으며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것을 후에 중국 사업체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의 테마파크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던 롯데는 약 16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역시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한국 대표 화장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에서 잘 나갔던 화장품 회사였지만 최근 중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내 2천여 개 이상의 화장품 매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죠. 텐센트만이 아니라 중국인이 세운 중국 회사들 역시 중국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게임 회사인 XD 네트워크 CEO 황희멍은 중국에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거처를 해외로 옮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황희멍 대표는 SNS를 통해 가족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로선 중국 밖에서 살고 싶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중국 정부의 간섭이 해외 이전의 큰 요소라는 사실을 어림짐작할 수 있죠. 마하통 회장의 한국 기화와 텐센트 이전은 탈중국 흐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셈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던 와중 텐센트의 과감한 결정에 따라 이전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한국 GDP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 만큼 이번 결정에 중국 정부는 화들짝 놀라며 마하통 회장에 대해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하나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 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쓴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불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젠함이 게르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게르 테스트란 함정을 부도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젠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게르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젠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카이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카이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이 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 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의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경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babcock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babcock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babcock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babcock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babcock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안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